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은 올 한 해도 무척 바쁘게 보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차례차례 본회의에 오르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장외 집회, 삭발, 단식, 농성으로 전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태극기 부대가 국회 안으로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정치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과 함께 2019년 정치를 결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팀의 김원철입니다. 지금 민주당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한겨레 여당 출입하는 말진 기자 이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출입을 하고 있는 막내였다가 이제 막내를 지난달에 탈피를 한 장나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장나래 기자와 함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최근엔 새로운 보수당, 또 우리공화당도 출입하고 있는 김민아입니다. 김민아 기자는 출입처가 굉장히 많으시는 네. 것 같은데요.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당별로 2019년 올해 점수를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물론 뭐 정량평가는 아니고 정성평가입니다. 먼저 본인이 취재하는 정당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신지 이건 네 분 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김민아 기자.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점수를 되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봤더니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100점 만점에 평균 36.94점으로 집계됐더라고요. 최근에. 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좀 결과를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지난 1년간 뭔가 협상을 통해서 국회가 뭘 합의를 하고 결과물을 내는 게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서로에게 박수 쳐주는 모습을 본 것도 정말 제 기억이 없고요. 그래서 좀 제가 출입하는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국회 전반적으로 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절반에 100점 기준으로 하면 50점 정도를 매겼는데 저는 이제 제가 출입하는 당이 이제 야당이고 주로 이제 한국당 위주로 출입을 하게 되는데 야당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기능은 이제 여당을 견제하고 그걸 비판하고 이런 기능은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타협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절반의 역할만 하는 지금 야당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50점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50점보단 조금 더 줘서 60점. 근데 높은 점수는 진짜 못 주겠어요. 처음에 네. 국회에 왔을 때는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한국당이 너무 협상 안 하고 이렇게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상황에 민주당도 당연히 강대강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 보좌진들이 이 기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고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정치를 돌파하는 것이 여당의 그 정치 세력의 능력인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당의 그런 투쟁 상황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면 그걸 투쟁으로 같이 맞서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돌파를 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여당의 역할이다. 여당이 해야 될 목표다. 근데 그걸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자가 좀 더 이렇게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 보좌진들이 오히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점? 네. 저는 사실 50점을 생각해왔는데 아까 김민아 씨가 36.94점이라고 해서 50점이면 너무 높은 점수인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이 되는데요. 되게 힘든 게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비판적으로 그냥 양비론적으로 접근하면 또 정치 혐오에 빠질 수도 있고 막 이런 걱정들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앞서 지혜 기자 얘기했다시피 그 야당의 반대나 야당의 저항은 사실 상수고 없던 시절이 없잖아요. 모든 야당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강도와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상수를 깔고서 어떤 성과를 내고 이끌어 나가고 이런 것들은 결국 여당의 실력인데 그런 면에서
2019년에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36.94점의 절반 정도를 줘야 되는 건지 그럼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점수를 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사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국회의원들 아무래도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 의원은 참 괜찮다 또는 저 의원은 아유 막 지겹다 최악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뽑아주시고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시고.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여당 의원들 중에 어떤 분이 좀 돋보였나를 좀 생각도 해봤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금태섭 의원을 꼽았습니다. 좀 소신 발언도 자주 해주시고 당 안팎으로 쓴소리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좀 정치의 건강한 발전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를 정말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열심히 보여주신 분이라는 생각에서 좀 점수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아 기자 평가가 맞는 건가요? 여당 기자들 어떻게 보세요? 당 내에서요. 당 내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월스트? 네, 이거는 이재정 의원을 꼽았는데요. 왜 대변인이시잖아요. 대변인이면 기자들하고 되게 가깝지 가장 않나요? 가깝게 지내셔야 할 대변인 또 정당을 대표하는 입으로서 좀 최근도 아니죠. 몇 개월 전에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기레기라는 발언을 하셨고 그런 말을 그 했지. 발언은 사실 그냥 저는 아무렇지 또 않진 않았지만 그 발언이 뭐 그럴 수 있다 해도 좀 반발하시고 뭔가 덮어놓고 굉장히 적대적인 제스처를 취하셨던 게 좀 대변인으로서 신뢰감을 떨어뜨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재정 의원에 대한 민주당 동료 의원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왜 그랬을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아유 왜 그랬냐 뭐 왜 그렇게까지 했냐. 별로 좋지 않군요. 김민아 기자하고 굉장히 정확히 본 것 같네요. 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김재원 의원 뽑아봤는데요. 일단 베스트입니까 월스트입니까? 워스트죠. 네. 워스트인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4월달에 패스트트랙 그 태울 때 그때 그 투표소 안 버티기라는 정말 초유의 그 시간 끌기 작전을 쓰면서 약간 좋게 말해서 코믹 캐릭터, 나쁘게 말해서 정치를 희화시키는 어떤 그런 장면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는데 그 뒤부터 지금 이번에 12월에 한국당 원내대표랑 그 정책의 의정으로 이번에 뽑혔는데 그 전까지도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 뒤에서 한국당의 협상을 주도하지 않았나 이 전국 경색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심지어 12월에는 이제 공식 직함을 달고 전면에 등장까지 하셔가지고 이분 덕분에 될 일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김원철 기자 평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 김재원 의원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내부에서 굉장히 믿음직한 되게 똑똑하고 네, 꾀주머니라는 별명이 묘수를 굉장히 묘수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머리라고 할까요? 네. 이곳저곳에서 묘수를 잘 써주시기 때문에 정말 신뢰를 받으면서 정책위의장에 당선된 거거든요.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싫어할 만한 모사꾼이라고 부르죠. 민주당에서. 꾀주머니하고 모사꾼 좀 반대 의미로 들리네요. 자 그다음에 또 괜찮은 의원 없어요? 그 한국당에서는 잘 모르겠고 바른미래당의 네, 좋습니다. 거의 야당이니까. 김성식 의원님이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볼 수 없는 저의 나와바리가 아니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저의 영역이 아니어서 한국만 그러네요. 저의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접근할 수 없지만 되게 친해지고 싶었던 의원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개특위 그 회의에 들어가면 거기는 소위부터 다 공개를 해서 기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김성식 의원님이 그 선거법 개정 그리고 좀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진짜 좀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막 말씀하시다가 울컥하시기도 하고 약간 보수당 의원들은 좀 왠지 더 권위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친해지고 싶습니다. 김성식 의원의 이런 평가에 대해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뭐 아주 한마디로 그냥 동의하시네요.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각 정당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황교안 대표에 대한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누가 해주시겠어요?
황 대표님 솔직히 2월 연말 2월 달에 방담이니까. 네. 2월 27일에 당선이 됐고 예. 지금 거의 이제 10개월 정도를 하신 거죠. 그 앞뒤로 굉장히 많이 한국당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안팎에서 많습니다. 이제 그게 황 대표님의 캐릭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뭐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당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판의 목소리나 견제의 목소리가 좀 아예 없어진 상황을 두고서 이게 정말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한국당의 약간 경직된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총리 시절 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KTX 타시기 네, 전에 과잉의전. 과잉의전이 네. 있었죠. 근데 사실 당에 오셔서도 워낙 이제 당 외에서 투쟁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의전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잉 의전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좀 돌봐드려야 될 부분이 많아서 당 사무처에서도 좀 힘들어하시는 고생하시는 게 좀 많았던 모시기 어려운 대표군요. 예. 황교안 대표에 대한 민주당 쪽 평가는 어떻습니까? 싫어하나요? 좋아하나요? 얕잡아 보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 뭐 선거 공학적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 협상의 상대방으로서는 극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 말고 지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제 또 곧 나오실 거예요.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네, 1월 7일, 8일에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 있을 때 위원장에서 좀 존재감을 다시 뽐낼 기회를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좀 직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오히려 나경원 의원한테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결과물을 하나 더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임기가 마쳤는데 약간 당대표와 버금가는 어떤 좀 견제할 만한 정치인이 됐다는 면에서는 좀 오히려 당내에서 몸집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출입 기자들한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삭발을 몇 분 정도 하셨죠? 대략 한 10명이 넘나요? 10명 넘을 네, 것 넘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그 삭발한 의원들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 별로 없는 사람은 아니 있는 머리카락을 왜 저렇게 자르는지. 약간 급하시다. 공천이 좀 급하시지 않냐. 이런 내부적으로는 아하, 그런 분들이 주로 삭발을 하셨군요. 뭔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았냐.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원내대표 이런 분들 그렇죠. 삭발 배경 중에 공천 문제가 있군요. PK, TK권에서 또 많이 앞다퉈 하셨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런 평가가 좀 따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해찬 대표는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시고 행정부에서도 뭐 대통령 빼고는 거의 다 해봤다고 할 정도로 요직,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들 많이 해오신 관록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여당 대표로서 이런 경험은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평가하고요. 그 당 내에서도 뭐 정무든 정책이든 이해찬을 인정한다는 기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당 대표로서 어떤 정책 조정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해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 부동산 오를 때 그 신도시 쪽으로 정책을 틀게 했을 때의 어떤 그 여당 대표로서 그립감을 지고 정부 정책을 틀어버렸던 순간도 있었고요. 작게는 그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 버스 공영제 가지고 한창 시끄러웠을 때 이해찬 대표가 한 방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때도 배석했던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이해찬 말고는 정리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책의 디테일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뭐 그런 힘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건 너무 좀 정상적인 분석이시고요. 그렇죠. 네, 일단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네, 이분 까칠한 이해찬, 까칠 해찬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카리스마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대표 오시고 나서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이제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시면 복도에서 이제 둘러싸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백브리핑 줄여서 백브리라고들 얘기하는데 심지어 최근에 국회에 도깨비 이동욱 씨가 왔는데도 기자들이 둘러싸고 백불을 받아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는 단칼에 나는 길바닥에서 문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뒤로 황교안 대표는 계속 하고 있죠. 황교안 대표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기자들이 좀 싫어하지 않나요? 이해찬 대표에 그래서 대해서? 싫어하죠. 네. 말진 기자들은 싫어한다기보단 약간 좀 무서워하는 무서워, 것 같아요. 나이
또 워낙 많으신 분이기도 하고. 나이 그래서- 그렇게 안 많으세요. 아 그래요? 많아 김진표 보이는- 의원보다 5살이나 더 적으신데. 네. 이미지가 워낙 너무 큰 어른 같아서. 예, 건강 괜찮으신가요? 현장에서 느끼시기 어떻습니까? 건강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래 모셨던 당직자는 오히려 정치 그만두시고 나면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2019년 국회 취재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김민아 기자부터. 네, 정말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 처음 시작이었죠. 4월 말이 정말 제 인생에서 아마 잊을 수 없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 7층 의사과에서 그 여야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자진해서 새벽까지 좀 보겠다고 해서 이제 밤에 그때 한 새벽 3시, 4시까지 이제 그 장면을 구경을 하고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막 게임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약간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느낌? 너무 이렇게 좀 충돌하고 진짜 제 눈앞에서 그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서로 막 멱살을 잡거나 몸을 끌어당기거나 이런 모습이 너무 제 앞에 펼쳐지는 게 현실 감각이 정말 없었어요. 그 모습을 제가 국회에서 기자가 돼서 봐야 되느냐에 대한 좀 환멸 같은 것도 사실 많았고요. 예. 그때 다들 그때 여러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팔뚝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애국가. 예, 저도 그거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 눈빛이 완전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지금 약간 이렇게 업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뭐 여러 결정적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오신환 지금 원내대표, 당신 원내대표 아니었는데 그분이 사개특위 위원이었고 그분이 어떤 표를 던지느냐가 패스트트랙의 공수처와 검경 그 수사권 조정안이 태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저 사람이 반대표를 던질지 찬성표를 던질지 기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고 마치 찬성표 던질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반대표를 던져서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와중에 새벽에 자기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글을 올렸죠. 그래서 사보임을 당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그 페이스북을 봤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저도 그때가 이제 4월에 저희 출입을 시작했는데 그 달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진화법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거 내가 법정을 그 자리에서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걸 지금 이게 현실인가를 이제 진짜 미나 선배 얘기처럼 이게 현실인지 내가 보고 안경이 막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안경이 날아다니고 이걸 앞에서 보면서 정말 사실 여기 있다가 정치 혐오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거는 거의 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는 또 제가 국회 출입 기자인데 3개월 동안 국회가 열리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국회 출입 기자인데 뭐 어떻게 국회가 열리는지도 전혀 모르고 국회가 열리면 뭘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동물이 됐다가 식물로 너무 급격하게 전환이 돼서 정말 약간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었고 최근에는 그 국회에 들어왔던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강화문이나 이런 데 취재를 많이 가는데 그게 똑같이 국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뭐 성족이라든지 네. 뭐 이스라엘 국기를 내가 국회 안에서 보게 되니까 참 그 장면이 아직도 약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분들이 막 들어오시려고 하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좀 충격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하도 심한 욕을 제가 먹어가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제가 욕을? 롱 패딩을 입고 걸어갔더니 저를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 봐주셨는지 나이가 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거의 상욕을 해서 지금도 아직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국회 본관에 그분들이 들어오시려고 본관 유리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정말 부산행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4월에 그 동물국회 시즌도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이인영 대표랑 나경원 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협상을 계속 이어가다가 6월쯤에 좀 정말 물꼬가 좀 텄다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합의문을 원내대표들끼리 만들고 나서 한국당이 의총을 열고서 한 2시간 만에 그걸 완전히 뒤집었을 때 당연히 될 줄 알고 제 본회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딱 무산되면서 그 순간이 확 좀 정치 혐오가 몰려왔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정치인들은 말을 하는 직업인데요. 역시 정치인들 하면 떠오르는 게 말입니다. 올 한 해 들었던 말 중에 어떤 명언 또는 반대로 망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이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많아서 뭘 고를지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따끈따끈한 말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한 발언인데요. 주사바늘 고통보다 좌파 독재에 못 막은 것을 석고대지 한다. 이런 요새 발언을 하셨는데 주접바늘이 그렇게 아픈가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과로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아마 링겔 맞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정맥 주사 그렇게 아프지 않고요. 그 주사바늘 되게 무서워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발언 듣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예, 이제 얘기죠? 저는 예전에 조국 사태 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시면서 그 조국 따님이 논문 제1저자로 오른 것에 대해서 특혜가 아닌 그 보편적 기회였다라고 말씀하신 김종민 의원님의 말이 가장 망언이었다고 올해 생각합니다. 망언이었다. 이제 얘기죠. 그 망언에 좀 분개하신 이유가 있죠. 저도 뭐 이렇게 뭐 좋은 외고는 아니지만 외고를 졸업한 학생인데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따님하고 제가 동갑이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기회를 얻는 친구들은 굉장히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외국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보편적 기회였다고 말을 하면 이 수많은 청년들의 분개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망언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명언을 얘기하자면 단연코 김세현 의원님을 그쵸. 언급을 하지 않을 제가 수 일부러 안 없어요.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언급 안 되면 안 돼서. 그리고 김세현 의원이 평소에 되게 거칠게 말을 하는 분이 전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작심 발언에 더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되게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그냥 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뭐라고 했죠? 좀비이자 존재 자체가 민폐인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이분이 당을 위해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성이 굉장히 느껴져서 명언으로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망원 꼽아봤는데요. 정가윤 한국당 의원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나왔던 발언입니다. 결혼까지 했으면 정말 100점짜리 후보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게 30대 무슨 뜻이죠? 국가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아니셨나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폭언이네요, 거의. 망언이 네, 아니고. 네. 이런 말 하시고 이제 잘못됐다라고 죄송하다는 말씀 안 하시고 제대로 사과도 안 했죠. 예, 계속 약간 해명식으로만 계속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가 출입하는 정당이 그래도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 혹시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연말인데 좀 쓰시죠. 저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네. 저희는 한국당은 최근에 기자들을 상대로 뭐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면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거 너무 최악인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언론사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더니 바로 번복하는 그 자세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진짜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 주변에 다른 말진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나온 대답들이 첫 번째가 민주당은 아직 존재 자체가 민폐는 아니다. 두 번째가 민주당은 탄핵을 인정하는 당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적어도 정규 분리가 되는 근대적 정당이다. 네 번째는 당대표가 장애 집회를 안 해서 기자들이 몸은 편하다.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네, 나머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네 가지면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죠. 김원철 기자 뭐 추가하실 거? 한국당을 출입한 것과 민주당을 출입한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공보실이 이제 기자실과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간식을 가지러 가기도 편하고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는데요.
제발 이런 국회의원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여야에서 한 명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왜 갑자기 조용해지지?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일단 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은 왜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이 정론관에서 되게 함부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성애, 수간, 근친혼, 다자연의 개념을 막 뒤섞어가지고 쓰면서 약간 모두 다 싸잡아서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또 막 팻말 같은 걸 만들어 와서 거기 동성 연애자들 사진을 이렇게 놓고서 기자들한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국민을 대의해야 되는 기구에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 정론관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혐오 발언을 쏟아낸다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의 한 5%에서 10% 정도는 성소수자일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데 네. 인천 유권자들이 우리 방송 많이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자, 우리 야당팀에서 누구 한 사람 고르신다면? 저는 뭐 사람을 지칭하기는 좀 저희도 출입해야 되니까 사람을 지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사실 한국당이 꼰대 정당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 그래서 꼰대 정당이 왜 꼰대 정당일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꼰대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 나가셔야 되는데 정말 꼰대라는 게 정말 나이가 많으셔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유형도 있지만 뭐 실제 젊은데도 뭐 이렇게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뭐 그런 뭐 기득권적인 발언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많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초선 의원들도 57세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오시는 분들조차도 나이가 좀 많아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을 좀 대변하지 못하는 면들도 있으니까 조금 세대 교체나 이런 것도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조금 꼰대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대 교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한국당에서 세대 교체 해야 된다면서 50대가 들어와야 된다고. 네. 여기서 청년 취급. 그래서 50대면 젊은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이렇게 민주당은 386 나가야 된다 이런 그렇죠. 소리를 하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 386이 50대죠? 그렇죠. 네. 50대가 새로 들어와서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고. 자, 이게 또 궁금한 게요. 동료 의원들한테 진짜 그 욕 많이 먹는 인기 없는 국회의원이 누굴까요? 이건 여당팀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이건 사실 뭐 저희가 꼽기보다는 공인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랬었는데 막상 표를 이제 까보니까 굉장히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던 김태년 의원이 계시죠. 이분이 당시 이제 평가가 동료들에게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잘난 척한다. 그렇죠. 예,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아서. 그분이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른바 친문 핵심이고 그렇지 네, 않나요? 네. 동료원들 평가 좀 다르고. 워낙 중요 요직 정책위 의장, 뭐 예결위 간사, 뭐 이런 중요한 자리들을 많이 하고 또 일종의 인수위 부위원장격을 했었잖아요. 정부 출범할 때. 하여튼 중요 요직에 많이 있으면서 그때 좀 덕을 못 쌓았던 게 아닌가. 예, 어쨌든 당내 의원들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뜻밖이네요. 자,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한국당도 비슷하게 매년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표가 누구 10표 얘기- 이하로 많이 혹시 나오고 유기준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매번 나온다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정책위 의장 파트너를 못 구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구하긴 했죠. 네, 되게 마지막에 어렵사리 구하신 걸로 알고 어렵사리. 있습니다만 몇 표 어쨌든 정도 얻으셨죠? 일자 이번에 투표에서? 10표를 얻으셨고요. 10표. 굉장히 많이 얻으셨네요. 작년에 7표였죠. 네, 3표 그러니까 늘었네요. 네, 네. 굉장한 상승률로 보면 굉장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30%. 네, 많이 좀 인기 측면에서는 없으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유기준 의원은 왜 인기가 없을까요? 그냥 기자적 직감으로?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직 원내대표 나온 목적을 뭐냐라고 봤을 때에 아까 그 맥락과 비슷한 공천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으시는 것 같고 예. 평소에 동료 의원들한테 밥을 너무 안 산다거나 그런 건 그건 없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밥은 아니에요?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밥은 많이 사시는데 네, 네. 그냥 밥만 먹고 표는 안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좀 약간 짠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이 있는데 자, 어떤 의원들 간의 어떤 인기와 관계없이 이런 사람은 참 좀 주목해야 된다, 기대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좀 다선 의원도 하고 정치적으로 성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들이 있으면 한 분씩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약간 맥락은 다른데요. 최근에 그 조국 사태 이렇게 벌어지면서 당내에서 일종의 쓴소리했던 일군의 그룹들이 있어요. 조응천 의원, 금태섭 의원, 박용진 의원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총선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주목해봐야 될 의원들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재기는 어때요? 저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김혜영 의원이 참 기대가 부산 됩니다. 최고위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말찐 기자들이 꼽는 내 맘속의 대선 후보. 그 정도군요. 근데 이분이 되게 자기 세일즈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고 SNS도 굉장히 절제하고 이래서 뭐 많이 알려져 있다거나 뭐 눈에 띄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굉장히 고민이 많고 할 말을 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초선 의원인데도 굉장히 차분하게 뭔가 당하고 다른 결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분이셔가지고 재선이 꼭 되기를 바라고 된다면 좀 당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야당석. 저는 약간 수도권 의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한국당이 좀 수도권이 좀 어렵긴 한 상황인데 점점 좀 극우 세력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근데 뭐 김선동 의원님, 뭐 정양석 의원, 뭐 홍철호, 김성원, 뭐 김명현 이런 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살아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영남당이 되느냐 아니면은 진짜 전국 정당으로서 한국당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갈림길이 될 것 같아서 수도권 의원들의 의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좀 관전 포인트를 뒀습니다. 네, 저는 한국당은 아니고요.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을 꼽고 싶은데요. 아까 답변 못한 것 중에 이 사람은 절대 안 보고 싶다. 그 중에 하나가 콘텐츠는 없이 말만 하시는 의원님들 좀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보여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이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회에서 어떤 사달이 나든 항상 재벌개혁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나 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안 너무 안 쫓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사실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은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내년에도 원내 진입하시면은 계속적으로 좀 이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현장 기자 바쁜데 이렇게 네 분 한꺼번에 스튜디오에 모시고 재미있는 정치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아쉽죠? 새해도 특종 많이 하시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합니다. 자본주의는 일원이 한 표의 권리를 갖죠. 민주주의가 허약해지면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끊임없이 강화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에 대한 맹목적 비난의 배후에는 자본 기득권 세력의 반정치주의 음모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선거 때는 경쟁 상대지만 평소에는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9년 우리의 정치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9년 한겨레 라이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